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화답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 면담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오는 10일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meeting with the chairman on June 12th,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ultimately a successful process. We'll see. 북한의 적대적인 언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전격 취소했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never said it goes in one meeting. I think it's going to be a process, but the relationships are building, and that's a very positive thing. 북미 간 비핵화 체제 안전 보장 논의는 오랜 신뢰 구축의 과정을 거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위원장이 전달한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It was a very interesting letter, and at some point it may be appropriate. 북미 간 판문점 싱가포르 접촉과 고위급 회담에 이은 김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은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담판은 이제 열흘 뒤면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관계도 좋아져서 지금은 최대의 압박이란 용어도 쓰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가 비핵화에 전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do think so. He'd like to see it happen. He wants to be careful.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고 국가로 발전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은 추가 대북 제재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d hundreds of new sanctions ready to go on, and the director did not ask, but I said I'm not going to put them on until such time as the talks break down. 또 최대의 대북 압박 전략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좋은 관계를 고려해 그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even want to use the term maximum pressure anymore because I don't want to use that term because we're getting along. You see the relationship. 이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원치 않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현재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북한 체제를 더 강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회담이 잘 될 경우 종전선언도 결정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김규봉 특파원입니다. 회담 확정을 밝히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에 관한 논의도 할 거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전은 가장 긴 전쟁 중의 하나인 만큼 김 부위원장과의 대화에서도 그 얘기를 나눴으며 정상회담에서는 서명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It's got to be the longest war, almost 70 years, right? And there is a possibility something like that. That's more of a signing of a document that 북한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아닌 종전 체제로의 전환이 체제 보장의 장치가 될 수 있어 중요한 의제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트럼프 역시 한국전 종식은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다며 자신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It's very important in one way. Historically, it's very important. But we'll see. We did discuss tha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Can you belie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남북한과 미국 등 주요 당사국의 뜻이 통한 만큼 북미 회담이 잘 될 경우 종전 협의에도 결정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 정전협정 당사국의 하나인 중국도 종전협의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히고 있어 종전선언의 절차와 시기가 마지막 남은 변수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북미 회담 의제로 종전선언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의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습니다. He may have a meeting coming up. He may not. The word is that he may not. It may be directly with us. It may go directly to us in Singapore, or it may be at a later date.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인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뒤에는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직접 사용했습니다. We did discuss tha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Can you belie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You're talking about 70 years. 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도 체제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북한의 걱정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북미 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보태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북미 상호 불가침 약속이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적대관계 청산의 첫 단추인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등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네, 북미 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가 논의될 경우 대북 경제 지원 문제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배웅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 지원과 관련해 먼저 한국을 그 주체로 꼽았습니다.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to spend. I think South Korea will do it.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매우 거리가 떨어져 있다며 인접국들이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frankly, China will help out. I think that Japan will help out. No, I don't see the United States spending a lot of money.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대북 경제 지원을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경제 지원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난 대로 재정 지원보다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민간 투자가 우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7일 다롄에서 열린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대북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경제 지원은 일본인 납치 문제 등과 청구권 협상 등에 얽혀 난관이 예상됩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민간 투자 외에도 식량이나 의료, 에너지 지원에 이어 일부 핵심 산업시설과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면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에도 중요한 의미를 뒀는데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한층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데 가장 큰 의미를 뒀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 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졌다고 논평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계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만남이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간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종전 선언을 언급한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측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를 해서 직접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남은 방미 일정을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우리와 북한, 미국이 함께 종전선언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실무팀을 싱가포르에 파견했는데 다음 달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답사 차원이지 남북미 회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남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 다음 날 열린다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당일인 13일 싱가포르로 출국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런 일정과는 관계없이 투표 동료 차원에서 사전 투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주말입니다. 각 당도 핵심 지역으로 꼽는 곳에서 지원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승부처인 부산과 울산, 경남으로 갔고요.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표심 얻기에 나섭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주말이라 나들이 나오는 유권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각 당이 오늘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부울경 지역 공략에 나섭니다. 이 지역은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경남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3곳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3곳이나 돼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은 현재 울산에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경남 창원과 김해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진주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유세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현재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경북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에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1박 2일에 경부선 유세를 마친 홍준표 대표는 지금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인천과 경기 시흥, 안산을 차례로 방문한 뒤 저녁에 다시 서울 노원구에서 합동 유세를 벌이는 등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북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펼치면서 텃밭 다지기에 동시에 또 영남 공략에 나선 민주당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야3당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바른미래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지금까지 영호남을 동시에 공략하는 이른바 쌍끌이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가 경북 영천과 경주, 울산과 대구 등을 잇따라 돌면서 대안 보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남계인 박주성 공동대표가 전남 등지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충북 지역에서 후보들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주요 지지 기반이자 이번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호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들이 각각 광주와 전북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벌일 계획인데요. 오늘은 전북 도지사 후보와 함께 전남과 전북의 기초단체장과 강력 기초의원 후보,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도 오늘은 광주에 총출동해서 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이 내일 결정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내일 오후 3시에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과반수 의결로 후보자 4명을 선정하고 즉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야3당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면 사흘 이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돼 이르면 다음 주쯤 특별검사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생각나는 곳 바로 해수욕장인데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어제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꽤 덥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부터 이 덥다 싶을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오늘 27도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날은 덥지만 아직 해수 온도는 바닷물 온도는 차가운 편이어서 이 해수욕을 즐기기는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날이 더워서 그런지 더러 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해수욕을 즐기는 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잠시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보시면 제 뒤로 이 대형 구조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모래로 만든 대형 구조물인데 제 키보다 한 서너 배 정도 큰 구조물입니다. 이곳 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은 이런 구조물들을 배경 삼아서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해운대 해수욕장은 어제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이 송도와 송정 해수욕장도 함께 개장했는데요.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즐길 거리가 늘었습니다. 우선 열기구가 등장했는데요. 이름은 아이러브 해운대입니다. 15m까지 올라가는 고정형 열기구로 공중에서 해운대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 파라솔 없는 구간을 확대했는데요. 피서객들이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해운대에는 한 곳, 또 송정 해수욕장에는 2곳이 파라솔 없는 구간입니다. 본격적인 피서 기간인 7월부터는 해운대 비치 시네마, 추억의 사진관 등 다양한 행사가 기다립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도입해 인기인 야간 수영은 다음 달 27일부터 15일 동안 운영되는데요. 달빛 콘서트, 밤바다 보물찾기 등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어제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 외에 이 광안리와 다대포 그리고 일광과 임랑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장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여의도 물빛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볕이 강해 보이네요. 네, 더위를 피해 이렇게 물가를 찾아봐도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여름 더위는 유난히 6월 시작부터 이렇게 일찍 찾아온다는 말이 실감 가능한데요. 오전 11시를 기해 남부 내륙 곳곳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이미 27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오신다면 창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 광주 33도, 서울 30도, 대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전국이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수시로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일수록 식중독 위험성이 커집니다. 야외에서 도시락 드실 때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역주행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것으로 보이는 승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북 정읍시의 한 터널 앞에서 역주행하던 승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3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37살 박모 씨와 8살, 6살 두 자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반쯤 충남 서산시의 한 선착장 인근 바다에서는 침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이 출동해 구조에 나섰지만 차 안에 있던 운전자 71살 이모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의 한 조선소 앞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선박과 부두 사이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A씨의 정확한 신원과 물에 빠진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엔 부산시 구포동의 7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62살 박모 씨가 연기를 마셨고 시민 15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부 신뢰회복 대책, 재판과 행정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분리를 선언한 건 사상 처음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불신 해소 대책의 핵심은 재판과 행정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수속 역할을 하며 재판에도 개입하려 한 의혹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란 판단에 섭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이른바 충성 경쟁을 할 개연성이 높은 현행 구조를 일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리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발표대로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분리하면 대법원장의 막강한 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를 비법관으로만 채우면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승진에 유리했던 관행도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런 파격적인 대책을 밝힌 데는 일부에서 사법평의회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사법평의회는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논의된 방안으로 사법행정을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개입하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선 다수가 반대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 합의제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이번 초강수가 제대로 시행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의견이 수렴될지 앞으로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축구대표팀이 국내 마지막 평가전에서 수비 불안을 노출하면서 보스니아에 3대1로 완패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 출사표를 사과로 대신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투톱에 이재성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운 축구 대표팀. 주 전술인 4백 대신 가동한 3백 중심은 역대 10번째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기성용이 책임졌습니다. 팽팽한 흐름을 먼저 깬 건 보스니아였습니다. 전반 28분 상대 크로스를 막지 못해 비슈차의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곧장 반격에 나선 대표팀을 책임진 건 이재성이었습니다. 전반 30분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이재성이 지능적인 왼발 칩슛으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대표팀은 추가 시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3백 균형을 깨는 절묘한 침투 패스를 받은 비슈차의 역전골을 내줬습니다. 후반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빠른 상대 역습에 수비 조직력이 한 번에 무너지며 후반 34분 비슈차에게 논스톱 슛을 허용해 3대1로 완패했습니다. 모든 선수를 보고 공정하게 선수 선발을 위해서 경기를 투입하다 보니까 수비 조직력이 조금 흔들리면서 보이지 않는 실수가 본선 경쟁력에 대한 물음표를 지우지 못한 채 대표팀은 4만 1000여 명의 만원 관중 앞에서 월드컵 출정식을 열고 반전을 다짐했습니다. 실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수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또 먼저 첫 번째 수비수라고 생각하고 좀 더 상대가 공격을 더 못하도록. 국내 마지막 평가전을 아쉬운 결과로 끝낸 축구대표팀은 출정식과 함께 러시아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연일 선거운동을 위해서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요. 과연 민심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맞았는데 보통 지도부가 찾는 곳이 그 당의 공식 이제 공략 지역이 될 텐데 오늘 일단 어느 지역을 찾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민주당은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의 약세 지역이었던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지금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정치 지형상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상당히 약세를 보였던 부산, 경남, 울산에서 네. 이 광역단체장을 내느냐 못 내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 관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만약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최소한 한 석 이상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지역 구도의 벽을 나름대로 허물면서 이 전국 정당화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첫 주말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상당히 공략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홍준표 대표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가 내세운 6곳의 광역단체 사수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과 함께 플러스 최소한 수도권에서 한 석 이상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또 수도권에서의 이 초반의 기세를 선점하는 것이 전체 판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에 상당히 비중을 두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영호남으로 지금 이 공동대표가 나눠서 뛴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됐던 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과거 국민의당의 대표격인 박주선 공동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유승민 대표는 아무래도 자신의 정치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쪽에 네. 치우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당은 아무래도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까 네. 호남에서의 의미 있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호남이 치중하는 것 같고요. 정의당은 강주와 창원을 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강주, 창원은 상당히 진보적 가치가 상당히 조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을 이 첫 주말 공세 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 관심사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서 여야가 과연 몇 곳을 차지할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최소 9곳을 승리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밝혔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곳에서는 6곳을 목표로 하겠다. 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것 같고 일단 자유한국당은 좀 상당히 희망적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의 판세를 보면 결국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우리가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확보하고 단체장을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흔들리는 지역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6곳 이상 얻지 못하면 내가 당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영남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영남권도 지금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민주당의 동진 정책들이 어느 정도 좀 먹혀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상당히 이제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져 있고 특히 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천과 원래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소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특히 이게 지방선거 구도라는 게 이제 야권 분열 구도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사실은 이게 지금 대형 이슈인 사실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거의 이제 12일로 확정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확정 발표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실제 이번 선거에 있어서 다른 어떤 주제들이 크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상당히 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야당이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6곳을 승리의 목표로 잡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이제 봤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지금 결과가 논의에 따라서 당의 운명이 지금 갈려 있는 한판의 승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6곳 네. 지금 넘어서 9곳이 지금 된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 여론조사는 지금 사실 이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곳이 한 2곳 정도밖에 안 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 초반에 이 기세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너무 조금 패배의 분위기로 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 선거 여론조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일종의 가짜 여론조사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 연구소의 ARS의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9곳이 이긴다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물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관계 전문가들이 이 공통적인 지배적인 관측은 사실 지금 6곳보다도 그 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내에서 지금 자유한국 대표가 이렇게 상당히 9곳이 승리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상당히 열세에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대비보다는 9곳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된 목표에 이 지금 이 타겟을 맞추다 보니까 이 당의 이 지금 현실과 약간 유리된 네. 그러한 그 선거 그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조금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이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를 짚어볼 텐데요. 박원순 후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일단 이제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3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네. 지난 재선까지 같은 경우는 거의 선거 운동을 혼자 사실 했습니다. 거의 뭐 배낭을 메고 네. 뚜벅이 유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했는데 이번 선거는 좀 달라졌어요. 아마 이번 선거 캠프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로 해서 대규모로 일단 구성을 했고 네. 특히 이제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뭐 여유가 있는지 다른 지역에 지금 지방선 이 재보궐선거 또 지원 유세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 면에서 뭐 일단 박원순 시장이 월등히 앞서는 것겠고 사실 네.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큰 쟁점이 지금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유리한 국면은 야당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김문수 후보 등등 두 후보가 지금 어떤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사실은 선거판이란 게 결국 적진이 분열하면은 뭐 이쪽에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공격적인 뉴스나 이런 것보다는 좀 방어적인 그리고 일단 좀 그냥 얼굴 알리기 뭐 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네. 지금 김문수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간간히 지금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단일화 할 수 있는 그런 큰 동력 자체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선거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 8일, 9일이 일단 사전투표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일주일, 다음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인데 아마 다음 일주일 국면에 뭔가 단일화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냥 같이 그냥 따로따로 가는 그런 현상으로 일단 뭐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수치로만 본다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1위로 달리고 있는 박원순 후보를 지금 뒤집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일화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2, 3등 후보가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마지막의 카드, 네.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지금 단일화 카드라고 한다면 네. 두 사람이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지지율을 합쳐서 이 지금 이제 1등을 따라잡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네. 지금 단일화가 사실 힘들다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네. 정치적 명분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과연 지금 이 안철수 대표는 사실 이 남북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네. 김문수 대표는 위장평화쇼라는 이 자유한국당의 그런 전통적인 그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이 상당히 지금 신 시국을 바라보는 극과 극이 다른데 네. 이 두 사람이 손을 합친다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선거공학적, 정치공학적인 그런 그 연대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그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지금 단일화를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미래당과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그럼 단일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선거 후에 이 예상되는 보수 세력의 재편 과정에서의 주도권 싸움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어느 쪽으로 하는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라는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5월 29일 날 벌써 투표용지가 인쇄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8일 날 다가오는 8일, 9일이 사전선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지금 한 번 타이밍을 놓쳤고 그리고 지금 8일 전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죠. 네. 자, 경기지사도 짚어보도록 하죠. 경기지사는 네거티브 선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3명의 후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상식적인 폭언이 있고 이런 분이 이제 그 1,300만 경기도지사가 될 경우에 굉장한 갈등과 분노와 갑질이 있을 거라고 전 걱정이 돼요. 후보와 만났고 또 알고 있는 사이라는 그것이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미투에 관련되는 문제고 또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관계되는 문제기. 계속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2016년인가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나를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종합을 해보면 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서 이거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다시 그것 아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다인데. 네, 자 이거 네거티브의 내용 자체는 저희가 뭐 짚진 않겠습니다만은 선거 때마다 사실 등장하는 게 이 네거티브 선거전인데 네.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고 하면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또 후보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 보면 사실 가족의 문제라든지 병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됐고 그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볼 때 이번 어떤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사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두 가지 현재 문제 이제 뭐 그 전화 통화 문제, 그다음 네. 여배와의 문제 두 가지인데 사실 이게 처음 나온 문제가 솔직히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 같은 걸 선거 국면에서 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면 굉장히 영향을 좀 미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가지 사안 자체는 사실은 뭐 지난 선거에서도 다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파괴력 자체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고 또 네. 이것 자체가 이제 공방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 어떤 판단하기에는 좀 상당히 섣부른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어떤 그 구도 자체가 일단은 좀 야당 분열 이것도 똑같습니다만은 야당 분열 속의 구조 속에서 일단 제기되는 문제다 보니까 실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판 전체를 좀 현재 뒤집을 만한 그런 요소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경기지사 선거도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네거티브로 해서 실제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이회창 후보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정말 치명적일 만큼의 어떤 그런 사안 자체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 네거티브 공방이 시작이 되면은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을 잠깐 받는 거는 있겠습니다만은 공방을 시작한 쪽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를 먼저 하는 측에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을 때는 네거티브를 안 하잖아요. 네. 네거티브를 먼저 한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열세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측면이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사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이 네거티브 공세 자체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작년 그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도 불거졌고 그리고 이번에 또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거졌지만 그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이재명 후보가 3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인물로 올라서는데 아주 그 네거티브 효과가 자신의 인지를 높이는데 사실 어떻게 역설적으로 도움이 주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지난번 이 민주당 내의 그 경기지사 이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압도적인 득표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는 것은 민주당 내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사실 도덕적인 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능력이 검증되었고 그리고 우리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지금 이제 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보면 많은 지금 그 지지율 차이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근소한 차이라면 몰라도 상황을 뒤집기에는 판을 흔들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구시장 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권영진 한국당 후보가 유세하던 중에 한 여성이 밀리는 듯 하면서 넘어졌는데요. 일단 영상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뼈 등을 다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글쎄요, 여성의 폭행 테러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후보의 헐리우드 액션이다, 그렇게 쓰러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 뭐 지금 권영진 후보가 일단 뭐 꼬리뼈 쪽을 좀 다쳐서 한 전치 3주 정도의 일단 상해를 입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이제 그동안 사실 권영진 후보가 현직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이제 유세장에 와서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어떤 접촉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 회원
의원이 뭐 의도적으로 권영진 후보를 밀려고 뭐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좀 밀리는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이게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밀려지면 이게 사람이 이제 방비가 안 돼 있으면 저렇게 이제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헐리우드 핵시나 이런 상황은 전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어떤 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부딪히는 바람에 뒤로 무너졌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뒤로 넘어져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꼬리뼈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다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일단 선거 테러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권영진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선거 테러는 아니다라고 지금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쪽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이것에 대한 좀 현장 속에서 분위기가 좀 고조되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선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권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운동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선거운동 기껏해야 지금 뭐 10며칠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그냥 일단 병상에서 좀 선거운동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렇다고 보니까 대구시장 선거 자체가 일단 현재로서는 뭐 현직 시장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큰 어떤 판세의 입장은 없겠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좀 오점을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캠프에서는 선거 테러라는 표현을 썼었고 여기에 대해서 권 후보는 이 표현이 너무 과했다라고 이제 정정도 했고요. 또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사실 뭐 그 권영진 후보가 어제 내놓은 그 입장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안 자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걸 쿨하게 받아들이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맨 처음에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후보 측에서 이야기했던 테러라는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영진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당시 사건에서 격앙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러나 이게 감정적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권영진 후보가 사실 어저께 나름대로 이러한 사안, 그러니까 자신들이 맨 처음 표현했던 그러한 테러라는 표현에서 물러서는 이러한 자세 자체는 저는 상당히 아마 박수를 받을 그런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런 문제, 이러한 태도들로 인해서 아마 뭐 권영진 후보를 지지하든 하지 않든 뭐 상당히 이 대구 선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이 시선 자체가 그렇게 좀 이 사안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권영진 후보에 대한 이 동정 여론도 좀 모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심의 이동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여겨진 지역이라고 하면 경북 지역인데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글쎄 말입니다. 이번 선거전이 참 특이한 게 일단 이제 경북 뭐 대구 이쪽 하면 사실은 이제 보수 야당의 굉장히 텃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이 지역 자체에서 압도적인 또 지지표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뭐 후보들이 사진 찍는 걸 하려고 이제 굉장히 또 애를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쪽에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 7지역이 사실은 무소속과 여당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걸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돼 봐야 이제 어떤 결론이 나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 이 정도의 반응이 있다는 것도 예전 선거와는 좀 다릅니다. 예전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으로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지 분위기가 꽤 높았는데 사실은 여당 후보가 지지 후보 이쪽 지역에서 앞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 보는 그런 현상이고 또 아마 이번에 공천에서 보면 일단 이제 지금 현직 시장이라든지 유력 후보들이 공천이 못 받음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공천 받은 사람들을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국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는 이 이제 기초단체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광역단체장으로 현상과 함께 맞물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위험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이번 선거를 보면 7개의 표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어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경북 지역의 흔들림이 실제 광역단체장 선거에까지도 혹여나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경북에서의 이런 변화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좀 조짐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대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보수가 이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그 표가 상당히 분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대선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그래도 그 대구 경북에서는 1위를 차지는 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런 무소속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느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그 대구 경북의 보수 유권 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이 사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향만큼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이번에 사실 뭐 기초단체 공천이라든지 기초의회 공천 그리고 광역의회 공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그 지역 민심과는 달리 이제 무조건 여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야는
그러한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좀 자신의 찬 공천, 좀 오만한 공천 때문에 이 공천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 그 유권자층들이 사실 이렇게 틈새가 갈라지면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 구도 자체가 여기도 여지없이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상황이 두 개가 겹치면서 무소속과 민주당의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경북 지역에서 뭐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도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홍 대표가 유세 지역에 나타나면은 후보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참 희한한 현상인데요. 뭐 참 지난 선거 같은 경우는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데리고 가려고 뭐 후보들이 아주 난리를 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 부산 그리고 울산 그다음에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 후보들이 사실은 당 대표가 와서 연설하는데 사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당 대표가 오게 되면 일단 중앙에 있는 기자들이 함께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중앙에서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고 또 이게 이제 전파를 하면 후보한테 유리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당 대표가 내려오면 후보들은 당연히 다 몰려가서 선거운동을 크게 하고 또 사람도 많이 모으는데 이번 선거에 보면 일단 홍준표 대표가 오면 지금 다른 그 광역 후보들은 다른 곳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노출될 경우에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아마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후보들이 그 선거판은 제일 잘 알 테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홍 대표도 상당히 좀 섭섭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이거는 뭐 사실은 뭐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아마 이제 벌써부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제 자기 당권을 향한 벌써 싸움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왜냐 홍 대표가 이제 지난번 본인이 약속했던 6석 이상 얻지 못할 경우 이제 당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게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다음에 포스트 홍준표를 겨냥한 이런 어떤 그 후보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번 선거판이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선거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차기 당권을 위한 당내 싸움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이제 시작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우택 의원이요, 당 지도부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헌신할 것으로 호소한다라고 하자 홍준표 대표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표현을 또 한 번 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박성효 후보죠. 박성효 후보는 홍 대표님이 탑승한 기차는 어디를 향한 누구를 위한 기차인가? 지금이라도 백의를 입어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글쎄요.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당대표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9개의 강력단체장을 석권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당내에서조차도 지금 상당히 반발을 부딪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문제는 지금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 적전 분열의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더 이상의 이 해법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당장 지금 그 선거위의 당권 경쟁처럼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그런 프레임이 당 지도부가 지금 그렇게 딱 걸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사실 홍준표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언행이나 선거운동, 그리고 선거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놓고 싶어도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 한마디만 하면 저 친구도 내 그 대표직을 노리는 속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 정치적 셈법으로 그 폄하해버리니까 네.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벙어리 냉가슴 앓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은 그동안에도 사실 그 이전에도 사실 시간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이 놓을수 못하는 데는 결국 그 홍준표 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그 이전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연탄가스, 바퀴벌레 이런 식으로 인격적 모욕감을 주면서까지 딱 그렇게 차단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좋다. 그럼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깨는 식으로 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뒷짐을 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당 안팎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재보선 한 곳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곳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곳 바로 서울 송파을인데 자, 글쎄요. 최재성, 배현진, 박종진 후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서울 지역에서 이제 두 군데 노원병과 송파을 두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이 송파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 강남권이면서도 이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보수적인 여론을 좀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 보수 후보들이 이제 이겨왔는데 지난번 이제 최명길 전 의원이 이제 당선됨으로 처음에 이제 진보 후보가 됐지만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당이 그때 당시 여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좀 어부지리한 측면도 있는데 네. 정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어떤 강남권의 보수 민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선 의원 출신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깝고 또 학생 운동권 출신이고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홍준표 퀴즈라고 하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일단 출마시켰고 또 바른미래당은 이제 박종진 전 앵커를 출마시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명도가 야당은 꽤 높은 분들이 나왔어요. 네. 문제는 여기도 이제 고질적인 이제 야권 분열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박종진 후보가 또 이제 배현진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사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좀 야당 후보들이 좀 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일화 문제가 뭐 나중에 변수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이 문제도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상당히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와 좀 연동되어 가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종진 후보가 배현진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지도부가 만류를 하면서 이제 취소를 한 상태인데 분위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박종진 후보의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내용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뭐 지금 박종진 후보보다는 손학규 전 대표를 그 전략 공천해야 되겠다고 했던 안철수 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 뭘 하자는 거냐는 이야기를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본인이 그러면 지금 완주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럼 진작에 그럼 손학규 전 대표를 가면 전략 공천하는 게 낫지 않았냐는 그러한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이야기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유승민계가 소위 말해 이 박종진 후보가 유승민 후보 쪽에서 밀었다고 했을 때 유승민계가 소위 말해서 이 안철수 후보의 선거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식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박종진 후보가 혼자서 이렇게 단일화를 밀고 가기에는 당내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박종진 후보가 만에 하나 지금 만약에 이 배현진 후보와 손을 잡게 이렇게 단일을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자체가 상당히 보수의 색채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호남에 지금 공천을 해놨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바른미래당은 결국은 상당히 보수고 언젠가는 자유한국당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정당이구라는 것을 미리 서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안철수계, 과거 국민당계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자시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화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좀 살펴봤는데 남은 기간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할 수 있을지 말지도 이제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하는 쪽으로 그렇죠. 결론이 나는 것 네. 같고요. 변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그게 뭐 최대 지금 사실은 이벤트지 않습니까? 일단 네.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있고 지금 아마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 13일 날 정도에 남북미 또 이제 회담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거 이슈가 일단 상당히 이제 묻힐 수가 있고요. 이번 아마 주말에 있는 다음 주말에 있는 이제 사전 투표 네.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젊은 층들이 투표에 임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뚜렷한 선거 이슈가 솔직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표율이 항상 지방선거는 50%대 중반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해왔거든요. 만약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정만 유지한다면 아마 이제 예상한 대로 어떤 선거 분위기 갈 테고. 네. 이제 그렇지만 또 이제 노년층이나 이런 데 투표가 만약에 굉장히 많이 참여할 경우는 뭐 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큰 어떤 선거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변수는 네. 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 선거에는 관심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과거 지금 그 지방선거 투표율이 한 50% 초반 중반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사실 보수 정당들이 상당히 강세를 띄었죠. 왜냐하면 조직세가 탄탄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는 것 자체가 보수 정당이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네. 그리고 또 사실 또 샤이 보수, 숨어 있는 보수들이 투표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급진전할 경우에는 이 선거 끝났을까 완전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라는 스스로의 그 자포자기 심정이 발동하기 때문에 네. 샤이 보수층이 투표장에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악재가 지금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2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또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땐 맑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숲의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인제의 달맞이 자작나무 숲 등 명품 숲 10곳이 탐방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송으로 유명한 자연 휴양림입니다. 우거진 숲이 수려하고 아름다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산책과 등산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주변 서해안의 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몸이 힐링되고 또 운동도 하고 산소를 마실 수 있어서 아주 피톤치드 나온다 그래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맑은 공기도 마시고 숲의 푸르름도 느낄 수 있는 휴양과 복지형 국유림 명품 숲이 전국적으로 10곳 선정됐습니다. 해송숲으로 피톤치드가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우리 휴양객들께서 오시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갈 수 있는 좋은 숲입니다. 강원 인제의 달맞이 자작나무숲, 경남 남해의 편백나무숲, 충북 단양 황정산 바위꽃숲, 전북 진안의 운장산 갈거계곡숲, 강원 정선의 한백산 하늘숲, 경북 영양의 건마산 금강송숲, 충북 단양의 소백산 천둥계곡숲, 한백산 하늘숲과 비무장지대 펀치볼, 무의도 호룡곡사는 능선을 따라 형성된 웅장한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유림 명품 숲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을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탐방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 공간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수려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방하고자 국유림 명품숲 3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총 50개소를 발굴해서 국민들과 더욱 폭넓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전국 각지의 명품 숲이 산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 공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신기하고 황당한 사건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생생 영상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높이가 약 1000m에 달하는 노르웨이 케라그 산맥 정상. 절벽 끝에 선 한 남성이 등에 낙하산 하나만 맨 채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한참을 아래로 떨어지는 남성의 모습을 보면 그 높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뛰어내린 남성이 점점 작은 점으로 작아지는 모습이 보는 사람마저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보여준 건 번지점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절벽 베이스 점핑인데요.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스포츠입니다. 남성은 절벽 끝에서 구름을 내려다보는 기분은 평생 못 잊을 것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미국 워싱턴주 산호안 섬에서 포착된 영상입니다. 토끼를 잡아 여유롭게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 여우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조용한 곳에서 맛있게 먹을 생각에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뒤를 돌아보는데요.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독수리가 토끼를 노리고 달려든 겁니다. 자신보다 여우는 먹잇감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 보지만 독수리의 큰 발톱에 토끼가 걸려들었습니다. 토끼를 입에 문 여우도 함께 공중으로 끌려갔는데요. 독수리의 힘도 놀랍지만 토끼를 놓치지 않으려는 여우의 집념도 대단해 보이네요. 중국 허난성 카이펑시에서 한 어린아이가 매달려 있는 삼륜차가 벽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삼륜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몸을 던졌는데요. 덕분에 삼륜차의 속도는 줄어들었고 아이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부모가 물건을 사러 간 사이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남성의 행동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생생 영상이었습니다.
연주자와 건반이 만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듯이 자동차가 루마를 만나 편안한 드라이빙을 만듭니다. 썬팅은 루마입니다. 사람을 위한 썬팅. 루마 버텍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칫솔모가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쿨샤로 바꾸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동 칫솔 쿨샤. 나 강소라는 가벼운 여자. 다리가 답은 센시아. 다리가 붓고 무겁다면 정맥순환 관리해야죠. 정맥순환 개선엔 남녀 모두 센시아. 발걸음까지 가벼워요. 예쁜 다리 건강하게 센시아. 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초고령층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상위지만 청년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자료를 보면 75세 이상 고용률은 2016년 기준 한국이 18.1%로 OECD 16개국 가운데 1위였고 멕시코가 15.3%, 일본이 8.7%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OECD 청년 기준인 15세에서 24세 고용률은 2016년 한국이 27.2%로 35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하면서 OECD 평균인 41.1%보다 13.9%포인트 낮았습니다. 일본에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사상 최소인 9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7년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만 900여 명이 줄면서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망자는 3만 2천여 명이 증가한 134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에서 출생자를 뺀 인구 자연 감소는 39만 4천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냉감 의류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아웃도어 업체들에게는 비수기가 대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아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운동보다는 좀 야외 활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게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게 기분이 좋죠. 여기에 봄은 짧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무더위에도 청량감을 느끼기 위해 기능성 의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땀과 냄새를 잡아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웃도어 업계는 이미 4월 중순부터 봄 장사를 접고 냉감 의류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한 업체는 냉감 효과는 물론 팔쪽 햇볕을 막아줘 더 시원하다는 긴팔티가 한 달여 만에 6만 장을 판매하며 추가 생산에 돌입했고 청바지와 모자 등에도 냉감 기술을 적용해 상품군을 늘렸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여름 배낭족들을 위한 등판에 선풍기를 장착한 가방을 첫 출시했습니다. 골프웨어도 최근 2, 3년 사이 봄옷은 줄이고 전통적 비수기인 여름용 의류를 2배 이상 늘렸는데 각종 천연 소재를 넣어 땀과 냄새를 잡는 건 물론 벌레 퇴치 효과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젊은 골퍼들이 여름 라운딩을 상당히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감 소재, 시원한 제품들을 좀 빨리 찾기 시작했고요. 출시 한 달 만에 냉감 제품이 20% 이상의 판매를 보이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기능성 제품은 남성 시장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분리형 디자인으로 통풍 효과를 높인 남성용 속옷은 더위 시작과 함께 한 달 새 매출이 30%나 뛰었고 고체로 돼 바르기 쉬운 선스틱은 남성들의 구매가 1월 대비 90% 넘게 신장하면서 야외 활동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외출 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게 필수처럼 된 요즘 공기청정기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용이나 휴대용 제품까지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나희주 씨는 2달 전 차량에 두고 쓸 공기청정기를 샀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나 저나 좀 기침도 많고 냄새에 좀 예민한데 설치하고 나서는 냄새도 좀 덜한 것 같고 숨쉬기가 편하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잘 낫지 않는 감기에 아예 들고 다니는 소형 공기청정기를 마련한 직장인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이 커지다 보니 가정에서 쓰는 공기청정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올해 들어서는 차량용, 휴대용 제품 수요까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마트에서는 시범적으로 팔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올해부터 이렇게 전국의 모든 매장으로 확대했는데요. 이후 판매량이 한 달 300여 개이던 것이 최근 3,000개 가까이로 10배가량 늘었습니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업체들도 미세먼지에 민감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모든 카페에 공기청정 시스템을 도입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사무실마다 공기청정기를 2대씩 설치한 기업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머리 아픈 것도 그렇고 공기가 좀 맑아져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코웨이 같은 렌털 기업뿐 아니라 최근에는 유닉스 등 소형 생활 가전 업체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관련 제품의 성장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려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개통했습니다. 개통 한 달 반 만에 25만 명이 넘게 찾아 지역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입질 꺾어. 입질 무서워. 무서워? 삼천포대교 옆을 지나며 쪽빛 남해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수려한 풍경이 보는 이의 눈을 시원하게 합니다. 케이블카 아래로 보이는 전통 멸치잡이 어구인 죽방령도 관광객의 눈길을 끕니다. 어부들 사는 모습도 보이고 섬들도 작은 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도 보이고 진짜 한국이 너무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 케이블카를 타고 다다른 곳은 한려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산 정상. 크고 작은 섬들이 끝없이 펼쳐지며 연출하는 한려수도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 정도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은 육지에서 시작해 바다를 건너 다시 산으로 올라옵니다. 육상 케이블과 해상 케이블의 재미를 한데 모았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2.43km로 국내 해상 케이블카 가운데 가장 깁니다. 25분 동안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개장 한 달 반 만에 25만 명이 넘게 찾았습니다. 저희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개장 이래 현재까지 보통 평일에는 약 5,000명 평균 정도로 오고 있고 주말에는 약 10,000명에 육박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지역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낸 첫 주에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싱글 차트에서도 10위로 진입하는 놀라운 기록들을 쏟아냈죠. 음반업계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위권 유지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고 싱글 차트 10위권에도 안착했습니다. 모두 놀라운 기록들이지만 특히 눈길이 간 건 싱글 차트 순위였습니다. 팬들의 사재기 개입 우려가 있는 앨범 차트에 비해 최신 유행과 소비자의 경향을 반영하는 지표들만 모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10위권 내 출발은 상상 밖이었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제 관심은 어디까지 얼마나 갈까에 모아집니다. 일단 앨범 차트 상위권 유지는 계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다운로드나 스트리밍도 강세라 싱글 차트의 경우도 전작인 마이크 드롭이 가진 10주 기록을 깰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앨범 차트 1위에 올랐고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그렇게 해서 찾아듣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순위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100위권 밖으로 단기간에 떨어진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싱글 차트 1위까지 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뉩니다. 순위가 더 오르긴 하겠지만 1위를 하려면 라디오 방송 횟수나 스트리밍에서 더 폭발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싸이의 경우 신드롬 효과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지만 방탄소년단은
팬덤을 등에 업고 있어서 화력은 막강해도 불길이 번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시장은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음악 매체와 외신들의 집중 조명과 본토에서도 통하는 힙합을 한다는 등의 음악적 평가가 또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드롬을 꺾은 팬덤의 승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중입니다. YTN 김정구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독일 베를린 콘서트 티켓이 현지 시간 1일 판매를 시작한 지 9분 만에 매진됐다고 일간 디벨트가 보도했습니다. 공연 티켓은 오전 9시부터 인터넷과 전화, 공연장 현장 판매로 진행됐고 판매된 티켓은 모두 3만여 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켓은 최저 73유로, 최고 349유로에 판매됐고 매진 직후 암시장에서는 500유로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부인 서혜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 김광석 씨 부인 서 씨가 지난 2월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사건에 대해 원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영화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항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영화의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대해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객에게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 일부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청와대가 소장한 작품들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로 전시가 기획됐다고 합니다. 김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파도에서 영감을 얻어 인간의 율동감을 형상화한 강태성의 1966년 작품 해률입니다. 단순하지만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김영근의 1970년 유화작품 관역입니다. 두 작품 모두 작가들의 등용문이었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이지만 곧바로 청와대가 소장하면서 그동안 일반 국민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청와대가 꾸준히 수집해온 미술품과 조각품 중 일부가 처음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전시 공간인 사랑채로 옮기기 힘든 대형 벽화들과 몇몇 소장품은 영상에 담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가 그냥 정치의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그 건물을 열심히 구상을 해서 지었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했으며 그 안에 들어간 작품들은 작가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한 작품들이다. 항상 TV 속에서 스쳐 지나가며 역사의 배경 화면이었던 그림과 조각들이 온전히 작품으로 독립돼 국민과 만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난주 홍콩 경매에서 85억 원에 낙찰돼 국내 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운 김환기의 붉은색 전면점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화가 김환기의 작품 세계와 작가로서의 일생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면점화가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그 결과물들을 볼 수 있고 부인과 주고받은 애틋한 편지 속에는 작품과 삶을 대하는 예술가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환기 화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작품을 계속 변화해왔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실험 정신 때문에 아마 현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김환기 화백을 현대 예술의 선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과 추상을 아우르는 김환기 작품 세계의 깊은 예술혼과 작품의 탄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국내 대학 벤처에서 제품을 잘 만들어 놓고도 외국 사정을 잘 몰라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일본에서는 시장 정보가 풍부한 현지 우리 기업과 국내 대학 벤처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얼굴에 붙이면 수분 충전에 효과가 있다는 마스크팩. 언뜻 달콤한 초콜릿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커피 찌꺼기로 만든 숯도 눈에 띕니다.
모두 국내 대학 내 벤처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신제품들입니다. 일본 수출을 겨냥한 대학 벤처 측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여러 개의 특허까지 따낸 기술력을 강조합니다. 이 기술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65건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제 특허로 저희가 대표 기술 3개. 신제품 설명에 귀를 쫑긋 세운 이들은 일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해온 베테랑 우리 기업인들입니다. 헛개라는 걸 얼굴에 발라도 되는 건가? 잘 몰랐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고 뭐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화에 좀 맞춰가지고 좀 개량할 필요는 있지만 국내 대학 벤처들과 일본 현지 우리 기업인들의 첫 만남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점에서 윈윈입니다. 대학은 생생한 현지 정보를 들을 수 있고 현지 기업인들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국내 제품 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해외 시장으로 판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기업들 여기 일본에 있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신제품의 발굴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국내 대학과 현지 기업인 사이에 교량 역할을 자임한 대사관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수출 관련 세무나 통관 업무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내 대학의 참신한 기술력과 현지 우리 기업들의 탄탄한 유통망과 정보력,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대사관의 측면 지원. 과연 이 3박자의 어우러짐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전의 종전선언도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준비된 수백 개의 신규 대북 제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는 쓰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만 전달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마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8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북한 고위 인사의 백악관 방문은 지난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최종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임장혁 기자입니다.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김영철 부위원장은 존 켈리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만 전달하고 오래 머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뜻밖에도 대화는 1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집무실에서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던 도중 뭔가 잘 안 풀리는 듯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표정이 한때 카메라에 잡히면서 취재진 사이에는 다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소가 보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 촬영이 이뤄지면서 대화 결과가 나쁘지 않았음이 감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는 김 부위원장이 차에 오를 때까지 직접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This was a meeting where a letter was given to me by Kim Jong-un, and that letter was a very nice letter. Oh, would you like to see what was in that letter? Would you like? How much? How much? How much? 북한의 고위 인사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18년 만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까지 합니다. 이번 방문 자체도 역사적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최종 관문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백악관을 떠나 뉴욕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소식통은 김 부위원장이 차량을 이용해 백악관에 오기 전 머물던 뉴욕으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평양과 외교 기밀을 주고받을 채널이 없는 워싱턴을 벗어나 주 유엔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으로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세계의 담판에서 내놓을 빅딜 내용은 무엇일까요?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반대 급부로 확고한 체제 보장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 중간쯤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빅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완성된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국외 반출을 통한 폐기입니다. 이 기간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로 초기 단계의 북미 수교와 동시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속도와 진정성이 엿보일 경우 경제제재 해제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는 방안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더 크고 과거와 다르며 더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불신이, 체제 보장에 관해서는 북한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빅딜을 하되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I never said it goes in one meeting. I think it's going to be a process. But the relationships are building and that's a very positive thing.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의 속도는 내되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구체화되는 양상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역사적인 만남이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써 북미 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졌다고 논평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간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을 평가하고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며 회동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과의 교류는 하나의 과정이며 양국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등으로 북미 관계가 긍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발휘한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회담 형식 문제입니다. 선언 이행을 위한 첫 북남 고위급 회담인 것만큼 공개적으로 기자선정들이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리와 진리의 대변자이고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선각자들인 탓에 기자선정들이 오늘 쭉 다 우리 회담 상황을 보시면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이렇게 좋은 결실들이 마련되고 있구나. 회담 문화도 좀 개변할 겸 과거하고 결별할 겸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서로 기본적인 의견을 한번 교환한 다음에 아까 JTBC 기자 선생이 저한테 엄중한 상황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까? 해서 내가 기자 선생들이 질문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지. 근데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정된 걸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그거 해소됐나 물어보면 되나? 조명훈 장관 선생한테 문의하라고. 그 장본이 그 초래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물어보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남 수뇌분들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거기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 이 기자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뇌분들이 뜻을 받들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효율적인 우리가 진행을 위해서 좀 부족한데. 타협을 합시다 그러면. 네, 제가 오늘 양보하는데
다음 부분은 공개를 좀 합시다. 회담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는 막짝 떠들고 이게 결국은 동남 사이에 불신을 조성하는 전명훈 장관 선생이 자기 땅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만큼 주인으로서의 좀 체면 봐달라고 저한테 눈빛을 보내기 때문에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럼 자리 정리 좀 합시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성사되나 싶었던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는 주요 일정과 맞물리면서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같은 민감한 사안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남북 간 이견은 여전해서 앞으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불과 2주 전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 당국과 마주 앉지 않겠다던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사태가 해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조명균 장관과 마주 앉아선 엄중한 상황이 반복되면 또다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그걸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나무 둔 거를 우리 활로 이 대로에 갖다 놓는 일이 없도록 하면은 남북은 잇따른 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결국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는 시일이 촉박해 어렵게 됐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북미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에 밀려 마땅한 시간과 장소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 합의문 문구 조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남북 간 민감한 현안이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앞서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이유로 들었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비핵화 문제까지 논의되지 않았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좀 성공적으로 거기서 개최가 돼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 관계가 또 더 발전돼 나가고. 남북은 이번 만남에서 별다른 진통 없이 헤어졌지만 오는 8월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미 정상회담 논의에 따라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북측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고위급 회담이 끝난 뒤 평화의 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측과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억류자 송환 문제와 북한 여종업원 북송은 서로 분리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최근 공보문을 내고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과 이를 위한 유엔 인권기구의 조치를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제네바 유엔 사무국 등이 여성 국민들에 대한 집단 유인 납치 사건 진상이 최근에 드러난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30일 공보문을 발표했다면서 공보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 등 유엔 기구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 내용이 공보문에 들어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매번 재판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석이 의무인 재판에 초법적인 조건을 달면서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다. 지난해 12월 수사와 재판에 협조적이었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선고 주문입니다. 장 씨처럼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 진술을 하고 재판부 판단에 도움을 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질문할 게 있을 때나 건강이 허락하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재판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매번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이해득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서류 증거를 인정했고 이제 무죄를 다툴 정제된 의견이 필요한 상황. 준비되지 않은 피고인이 혐의마다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 변호사가 직접 전략대로 법리 공방을 벌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출석 문제로 재판을 연기하고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상황을 봐서 재판에 나올지 결정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최대 구속기한은 오는 10월 9일입니다. 재판부가 계획대로 22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증인신문 일정까지 추가한다면 추가 구속영장 청구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안에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한젠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게 모레인 오는 4일이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이명희 씨는 영장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나오고 큰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세관에 불려 나올 예정인데요. 거기다 교육부마저 아들인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을 같은 날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인천의 호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을 향해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가합니다. 이 씨의 갑질 폭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택을 지키는 경비원들에게 가위를 던지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든다며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거기 오만 자기 집안일 보면 나무 심고 정원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눈에 안 차면 욕하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재벌총수 사모님의 아나무인 갑질은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씨는 오는 4일 직원 11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불려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회유하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 씨의 처지는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다른 가족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땅콩해양으로 유명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역시 오는 4일 밀수 혐의로 인천세관에 소환됩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4일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출입국 당국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여기다 교육부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오는 4일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막내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한진 일가를 향한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국 광저우에 가면 소리 없는 빵집이라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음악을 안 틀거나 너무 조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종업원 대부분이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한 제과점. 종업원이 인사말 대신 환한 미소와 손짓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빵을 주문하는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손짓과 눈빛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작은 노트를 이용해 필담을 나눕니다. 종업원이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게보다 주문과 계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고객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比较有耐心了，然后比较笑容还很好，然后还要带我闺蜜过来。 말은 못하지만 일에 대한 종업원들의 열정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빵이 맛있다는 글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顾客很热情，也没有不耐烦，会用手语说一声谢谢，让我感到很温暖。 이 제과점을 만든 사람은 전직 제빵사입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청각 장애인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은 게 창업의 계기가 됐습니다. 让他们有就业的机会，有创业的机会，让他们用自己的能量、自己的努力去证明自己，不需要靠别人的施舍。 네티즌들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볼 수 있는 빵집이라며 청각 장애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네, 러시아에서 독특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는 여성을 승용차가 가로막았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이바노보의 도로에서 버스 승객들이 내립니다. 그중 한 여성이 무단 횡단을 시도를 하는데요. 이를 발견한 승용차가 갑자기 여성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여성이 차를 피해가려 하자 후진을 해서 또 길을 막는데요. 앞길, 옆길 다 막힌 여성이 갓길로 돌아가는데도 승용차는 끝까지 여성이 길을 건너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왜 위험하게 사람 앞길을 차로 가로막느냐며 운전자를 탓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성이 무단 횡단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서 오히려 여성을 보호한 거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가 처음으로 미국 애틀랜타에 선보였습니다. 동포들에게는 우리 전통의 멋을, 현지인들에게는 새로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안미향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 고요히 흐르는 가운데 예쁘게 전시된 우리나라 생활자기. 수수하지만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로 전시물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동포 10만여 명이 사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 도자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한국 문화, 도자기 특히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 갈 때마다 이제 이천 도자기 마을도 항상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가 있다고 해서 너무 들뜬 마음으로 왔어요. 도봉 서창기 선생이 직접 구운 생활자기를 가져왔는데요. 서창기 선생의 아버지이자 무형문화재인 서동규 명장의 녹자 작품들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서창기 선생은 충북 방국 도해촌에서 30여 년 동안 전통 도예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전통 진흙가마에서 소나무 장작만으로 자기를 구워냅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의 매력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투박함 속에 건강한 도자기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소박하고 깔끔함의 매력이 있는 한국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물레시연회도 열렸습니다. 흙의 느낌, 흙과 물의 그 조화의 그 느낌, 그 손의 느낌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흙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훨씬 부드럽고 거의 실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서창기 선생이 만든 생활자기로 보이차를 마시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전통 자기를 눈과 손, 그리고 입으로도 느끼면서 한국 전통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게를 접해보지 못했는데요, 솔직히. 그런데 이 입 닿는 부분이 참 좋네요. 전시회는 200명 넘는 관람객들이 찾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보존하면서 그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전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통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알리자. 흙과 불로 빚어진 한국 도자기의 혼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YTN 안미양입니다. 머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가 다시 태어난 느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 숨쉬는 피부처럼 티나지 않는 기술. 밀란이 남자를 바꾼다. 바꿔보자. 밀란 뉴 에어스킨. 힐크릭을 입는 순간 필드의 모든 것이 바뀌죠. 화려한 루틴의 시작. It's British golfer. Hill Creek. 내 이름은 바비. 축구를 사랑하는 게 월드컵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지. 친구들도 난리더군. 이런. 그래서 이번엔 다 같이 모여 응원하기로 했다네. 준비됐나 친구? 반려견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월드컵 어디서 볼 거야? (6월의) 첫 주말입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나들이 많이 떠나실 텐데요. 최대 정체 시간을 지나면서 지방 방향 정체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밤 7시는 돼야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경기권에서 많이 혼잡합니다. 15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일대에서부터 정체길이 길고요. 50번 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 일대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정체입니다. 또 1번 경부고속도로는 이미 충청권에서 교통량 많습니다.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부산 쪽으로 12km 구간 막히고요. 이후로는 옥산 일대에서 주춤하는데요. 서울요금소부터 대전까지 그래도 2시간 정도 잡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새 나들목부터 차량터널까지 5km 구간 막히고요. 15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다른 구간은 괜찮은데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12km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40번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3터널부터 안진터널까지도 7km 구간 막히는데요. 지금 경기권에서 강원권 넘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50번 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6km 구간 정체고 이후로도 덕평휴게소부터 여주휴게소까지 13km 구간 앞차와의 간격이 좁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3도를 웃돌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 34도, 광주는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서울은 30도, 대전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다만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까지 전국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오존 농도가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겠고요. 맑은 날씨에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주말 뉴스 애니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